자, 양당 협의체 수용을 했는데 역시 이제 이준석 위원장이 계시니까 우리 보수통합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설 전에 만난다고 했는데 설 전이라고 해봤자 지금 진짜 며칠 안 남았거든요. 예. 언제 만나신대요? 뭐 만나고 싶겠죠. 예. 근데 뭐 만날진 또 두고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이분이 또 이렇게 아니요, 그러니까 가반 쳐놓고 또 뜸을 들이시면 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그 이거는 뭐 저희의 특성인지도 모르겠지만은 새로운 보수당에 있는 이제 구 바른정당계 출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 신뢰 관계로 움직였을 때 얼마나 대타격이 올 수 있는지를 가장 최근에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10% 넘기면 사퇴한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제가 10% 안 넘기면 사퇴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사실 그거 말한다면 잠잠해졌잖아요. 왜냐면 뭐 저 정도 되는 구력의 정치인이 저 정도 말을 하셨으면은 뭐 나중에 거기에 책임을 지시겠지.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 황교안 대표를 신뢰한다 하더라도 최근에 황교안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언행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야 이거 믿고 가도 돼? 이런 느낌. 제가 지난번 비유했잖아요. 자, 뭐 사랑해 이렇게 물었는데 사랑한다 이렇게 답하는 것이 아니라 뭐 우리끼리 그런 걸 묻고 그래 뭐 이렇게 답하면은 이 자식이 뭐 이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또 대뜸 그 대답은 내가 사랑한다는 거를 해석해 줄게. 그렇지. 뭐 그렇지. 또 이게 있었고. 아니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 뭐. 재혼을 안 하면 돼. 그냥 혼자 살면 돼. 혼자 집 차려 가지고 살림 차려 가지고 그냥 혼자 살면 돼요. 그게 굳이 꼭 그게 제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재혼을 하겠다면서 이거 뭐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사랑은 확인했는데 그러니까. 집에는 사랑하려면 빨리 식도 올리고 뭐 상견례도 해야 되는데 왜 안 그러냐면 지금 양다리로 보이거든. 세보수당하고는 뭐 양당 협의체 하겠다고 하지. 그렇죠. 또 한축으로는 통합혁신이랑 그 통역이랑 혁신통합추진위원회. 자 그래서 그쪽이랑 또 뭐 하자고 하지. 이제 그러니까. 약간 틀이 좀 깨져 가니까 제가 이제 얘기할 수 있지만은 자 그러면 자 새로운 보수당에 있는 사람들은 왜 혁신 그 통합이 혁통인가 거기에 대해 가지고 부정적이냐. 뭐 개인의 진정성 문제가 아니라 왜 이 조직에서 협상한지 모르겠다는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자 큰 틀에서는 뭐 법인 두 개, 큰 법인, 작은 법인 이렇게 있고 이제 약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있는 상황이 그 혁통이 상황이었어요. 그래요. 뭐 이현주 의원님도 당을 하나 만드셨지만 어쨌든 그 당들과 개인 사업자들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 첫 번째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번 이제 그 리트머스 시험지를 한번 들이밀어 봤어요. 뭐냐면은 자 만약에 이 혁통이라는 것이 자문단체 성격이 있다고 하고 순수하게 보수통합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을 오신 분들이라면은 안에 있는 분이 다 불출마 선언을 해라 그랬어요. 그럴 리가 없는 분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랬더니만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으시고 혁통위를 탈퇴하셨어요. 위원들이.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상황에서 저희가 초기에 했던 의심이 어느 정도 맞았던 게 뭐냐면은 그분들은 어쨌든 개별 세력으로서 공천이나 이런 것을 바라고 그 안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있는 것이었는데 자, 근데 이제 거기서 일단 그 지상욱 그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그때 불출마 사퇴. 사퇴를 했죠. 네, 그 혁통위에 사퇴한 맞아요. 거고.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거냐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원탁에 앉아 있는데 뭐 새로운 보수당과 그 자유한국당 2명씩 앉아 있죠. 나머지 1명씩인데 그 사람들의 꿈이 보수를 살리는 데 있으면은 좀 다르겠지만은 나 공천 받는데 꿈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회의 구조를 만들 수 있냐면은 자유한국당이 그들을 쉽게 매수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테이블에 앉은 다음에 한 7명 중에 새로운 보수당 2명 빼놓고 나머지 한 5명 정도는 야 빨리 그냥 무조건적으로 통합하자 이렇게 가버리면은 이건 회의가 아니거든요 보면은 우격다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형태의 회의체는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 질문. 그럼 왜 나가요 거기다가? 안 나가면 되지. 안 나가잖아 이제 그래서. 처음부터 나갈 필요가 없지. 만약에 마음에 안 든다, 박형준 마음에 안 든다, 나가라 해서 마음에 안 들면 제가 우리는 이제 안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하태경 의원의 그 엉덩이 뒤에는 고무줄이 달려있다. 이거 다 사람들이 끌어내야 된다 이렇게. 아니 아까 뭐 리트머스라고 했는데 사실은 리트머스 시험지 그 뭐 출마할 거냐 안 할 거냐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했는데 거의 십자가 밟기 아니야? 그렇죠. 아무도 통과할 수 없어요. 그 동네에 도저히 있는 십자가를 사람들은. 밟지 못하니까 다들 이제 한 거고. 아니 실제로 그래서 혁통위에 아직까지 남아 계신 분들은 저희는 굉장히 진정성이 있다고 받아들여요. 예를 들어 박형준 위원장 포함해가지고 박형준 위원장 본인도 불출마하겠다는 의지로 이제 남아 계신 거니까 저는 진정성 의심한 생각은 없고 그리고 사퇴하신 분들은 진정성이 없다가 아니라 그 회의체의 역할 자체가 애초에 서로 동상이몽이면은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정리한 것이지. 저는 그래서 뭐 이런 표현을 그분들이 그래가지고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자유한국당은 어쨌든 아까 말했던 법인 상태이고 그리고 그 대표이사도 있어요. 황교안이라는. 자 새로운 보수당도 뭐 그 대표이사는 뭐 하태경인 것 같지만 사실 뭐 회장님이 뒤에 또 있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유승민 의원. 그리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어디가
지도자인데 보여요. 비등기 이상. 예. 아니 근데 여기서 사실은- 아니 여기서 보면 뭐냐면 또 하나 뭐냐면 근데 나머지 거기에 참여했던 아까 그 개별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는 친이계로 묶여요. 그렇죠. 과거에 친이계 친이 활동하셨던 비박. 분들이죠. 친이 예. 자 그런데 이 친이계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뭔가 이 조직체가 없어.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국회 네, 전직 국회의원들의 뭐 언론인의 이렇게 훌륭한 분들인데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친이계 비슷한 성격인데 이명박 대통령을 옹립할 것도 아니고 그렇죠. 보스가 없다. 그러니까 거기서 가장 먼저 언급이 됐던 게 누구냐면은 전혀 자기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안철수 대표 이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조직체의 존재 이유를 거기 찾는 거예요. 안철수까지 끌어올려면 우리가 필요하다. 근데 이건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럼 이제 또 그 아바타. 그게 본질적인 MB 아바타로는 실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요. 안철수 대표가 오히려 MB한테 호감을 가진 경우는 지금까지 굉장히 적었을 것이다. 뭐 그런데 거꾸로 지금까지 안철수 대표에게 MB 아바타라는 오해가 갈 수 있도록 행동한 그 이면에는 과거부터 해가지고 그 친이계 분들에 가까운 분들이 사실 유력한 대권주자로서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언행이나 이런 거 약간 묻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하는 것이고 일단은 그 안 대표 이야기는 이제 귀국을 하신 이야기 잠시 후에 좀 우리가 나눠보고요. 그러니까 안 대표는 이번에 와서도 그래서 그거랑 끄은 거예요. 많은 사람이 생각했을 텐데 보수 통합에는 관심 없다라는 말 왜 했냐면은 가만히 있으면 계속 오케이. 그 친이계에 해당하는 분들이 자기 이름을 그 언급할 얘기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따가 마저 하시죠. 예, 예. 이따가 마저 하도록 하고 좋습니다. 일단은 그렇다면은 그 양당 통합협의체 구성 일단 한국당에서 이제 수용을 하기로 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안철수 전 대표가 보수 통합 함께 안 한다. 이런 발언이 아마 그 친이계 쪽 분들의 부담감 때문이라고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곤란한 상황이니까요. 예. 그것 때문에 좀 급해져서 전격 수용을 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 지금 판이 깔렸다고 보세요? 어쨌든 버튼기기가 성공한 거죠. 왜냐면 뭐 계속 그랬잖아요. 뭐 안 하면 우리가 안 한다 예. 하겠다 이랬는데 지금 어쨌든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해야 되거든요. 리더십도 그렇고 지금 물론 김영호 전 의장님을 뭐 공천으로 세웠지만 예. 기본적으로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아마 가장 큰 본인이 성과를 내세운다 그러면 어쨌든 보수 통합 을 본인이 했다. 그러니까 그 새로운 정도는 제가 보기에 해야 그렇죠. 명분이 서요. 안 그러니까 그러면 새로운 내가 보수당을 자기가 말하자면 그렇죠. 이제 안 왔다. 그렇죠. 이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좀 사실은 이런 게 필요하다 이거죠. 황교안 당대당이라는 대표 게요. 예전에 통합할 때도 보면 집은 5대5로 합니다. 5대5인데 실제로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5대5 의미가 없어요. 처음에 이제 당직은 그렇게 주지만 나중에 공천할 때도 물론 당연히 그 싸움이 되겠지만 사실은 형식적 5대5지만 일단 뭐 인원수로도 그렇고 국회의원 수로도 그렇고 사실은 동등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명분만 주면 돼요. 당대당으로 대등한 입장에서 한다. 저는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황교안 대표가 머리가 좀 있었으면 머리가 조금도 없어요. 그래 아니 아니 정치를 알았으면 머리는 자기 머리라는 게 지난번에 이거는 삭발 때 드러났는데. 편집해 주세요. 아니 세보수당하고 먼저 당대당 하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당하고 또 당대당 하고 예. 순차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예전에 예. 그런 적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 모아놓고 하자 그러면 다 모아놓고도 있고 또 1대1로 하자 그러면 사실 안 돼요. 왜냐면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소외되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세보수당에서 지금 1대1로 하자 그러면 이 나머지 이 통치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뭐냐 그럼 낙동강 오리알이냐 이렇게 타격이 나오죠. 근데 방금 전에 형태 변호사 중요한 점을 지적한 게 그게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머리가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상식이에요. 근데 저는 황교안 대표도 그걸 모르지 않았을 텐데 뭐였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아까 보세요. 통추위 만들어 놓고 가장 먼저 띄운 게 안철수 대표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런 판을 만들어야지 안철수 대표까지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을 누군가 전략으로서 황교안 대표한테 굉장히 팔았던 것이죠. 그것이 어떤 분인지 저도 전혀 확인이 안 되지만은 그게 아니었으면 사실 절차상으로 그런 스텝을 밟았던 것에 가지고 용납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또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또 주변에 간신이 있다. 이거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요. 간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바보일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보면은 왜냐하면 저는 오히려 안철수 대표랑 당도 같이 해봤고 안철수 대표의 어쨌든 그런 중도적인 것으로 가겠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예. 가끔은 어떤 사람들은 중도가 뭐냐면 돈키호테가 같이 볼 때도 이렇게 하지만은 예. 그분은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분은 진짜 자유한국당이랑 같이 할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물론 민주당에 계신 분들은 계속 끝없이 그런 의심의 시그널을 보내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 안 대표는 본인이 지금 다른 대선 주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좀 그걸 개척하겠다는 의지가 있거든요. 그럼 저는 그래서 이번에 황교안 대표 측에서 그걸 이야기할 때 아니면 통추에서 그 얘기가 나올 때 진짜 무슨 밀담이 있었던 게 아니라면 저거 굉장히 허황된 꿈인데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황교안 대표는 안철수가 같이 할 줄 알았는데 안철수 대표가 딱 오면서 일성으로 나 안 한다. 안 한다. 이래 안 한다고 버리니까 안 하시더라고요. 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세보수상하고
당대당으로 할 수밖에 없네라는 논리가 성립해요? 저는 우리가 이런 얘기하잖아요. 이제 임진왜란 때 보면은 그 일본하고 명나라하고 강화 교섭하는데 예. 중간 심의유경이라는 인간이 들어가가지고 막 문서도 위조하고 이래가지고 막 음. 서로 모르는 내용으로 협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예. 자, 안철수 대표가 물리적으로 이제 미국에 있었고 뭐 대리 사무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이분들 말이 매번 좀 틀려요. 그러니까 노이즈가 많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혁신통합추진위원회 예.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안철수 대표랑 상당히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김근식 교수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근데 저만 해도 김근식 교수면은 그래도 상당히 뭐 대표성이 있는 분이라 봤는데 예. 김근식 교수가 참여하니까 바로 안철수 대표의 이제 비서실장 격인 분이 개인 자격이다라고 끄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김근식 교수인지 아니면 다른 분인지 모르겠지만은 중간에 뭐 나쁜 의도든 좋은 의도든 간에 메시지가 좀 중간에 잘못 전달되거나 안철수 대표 진심이 전달 안 됐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전 봤어요. 아 진짜 안철수 대표가 뭐 밀담을 나눴거나 아니 교감이 있어가지고 어떤 정치적 행동을 하는 것이었다면은 예. 김근식 교수에 대해서 굳이 개인 자격을 끌 이유는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바로 끄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어찌 됐든 간에 보수 통합은 될 거예요. 예. 되는데 그 범위가 문제죠. 그렇죠. 규모와 범위의 문제고 일단 이 안철수 전 대표는 그 보수 통합의 그 대통합의 범위에서 일단 제외된 거고. 그러니까 저는 네. 그 이번에 안철수 대표가 국내 귀국 첫 행보로 그 현충 가셨다가 5.18을 그 다음에 광주 첫 지방 행보 광주 잡으신 네. 거에서 저는 안 대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 게 사실 안 대표는 지금 귀국해가지고 어떤 정치를 할까에 사람들이 굉장히 물음표를 달고 궁금해하고 저희도 그렇죠. 방송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럼 좀 조금 지금 한 설 전까지는 모호성을 가져갈 필요도 있었다 이렇게 봐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부산에도 연고가 있고 뭐 호남에도 그 와이프분 때문에 연고가 그렇죠. 있고 부인분 때문에 연고가 있고 하니까 사실 폭이 넓었는데 딱 그런 걸 보고 아 보수 대통합에 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히는구나. 첫 행선지를 광주로 잡은 것. 그러니까 저는 비중을 두는 좀 그쪽으로 뒀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제 뭐 말 나온 김에 이제 우리 안철수 대표 얘기도 같이 합시다. 예, 하시죠 뭐. 근데 드디어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어쨌든 안철수 대표 귀국을 하겠고 지금 우리 이준석 위원장 얘기한 것처럼 일단은 첫 행선지로 광주를 골랐는데 이제 또 그쪽에는 이제 박지원 의원이라는 거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지역에는 바로 이제 광주 시민 2번 안 속는다 이렇게 아주 차갑게 반응을 하셨어요. 안철수 대표도 박지원 의원한테 2번 안 속을걸요? 그렇죠. 그거 뭐 나는 널 싫어해 그러면 나도 널 싫어해 이런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근데 근데 이제 호남 쪽 얘기 들어보면 여론이 그렇게 어떤가요? 호의적인가요? 이 뭐 박지원 의원이 그 다른 방송에서 제가 지난주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한 번 속지 두 번 속나 이게 다수의 의견이에요. 호남 분위기는 그냥 한 번 속지 두 번 속나? 뭐 광주는 두 번 안 아니에요, 속아 아니에요. 이런 게 근데 아니야. 한 번 속지 형님 두 번 속나. 저는 이걸 기억한 게 뭐냐면은 제가 2012년에 이제 대선이 있었잖아요. 예. 그다음에 2014년에 이제 제가 한번 광주에 강연이 있어가지고 갔었는데 그때 제 기억에 뭐냐면은 다시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서 한번 실패한 뒤였으니까 다시는 호남에서 부산 사람 안 밀어준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제가 가서 보는 걸로는. 그런데 나중에 그분들이 다시 가보니까 또 밀어주셨더라고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오히려 그 실망을 표현하는 분들은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라 보고 안철수 대표도 그래서 판단한 것 같은데 저는 한 1, 2주 내로 결판 날 거라 봐요. 안철수 때 호남 그 재도전이 성공할지. 예. 근데 보면 호남에서 안철수 대표가 문재인 후보 둘 다 후보인 시절에 거의 앞서거나 이런 시절이 있었다고. 그건 네. 뭐냐면 호남은 항상 전략적 선택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보수 정당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놓고 본 거예요. 그럼 지금 호남 분들은 이번 총선에서 어떤 선택을 어떤 전략적 선택의 기준을 가질 거냐라고 하면 소위 자한당을 확실히 이기고 싶다. 그다음에 대통령의 후반기에 힘을 보태주고 싶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주요한 전략적 선택의 기준이 될 거예요. 그래서 호남 쪽은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은 내년 총선에서 그런 전략적 선택의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무엇을 주기가 어려워요. 아니 그 논리대로라면 네. 정의당 뽑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다른 선택이 있지. 아니 의석이 한 20석만 돼도 민주당 데리고 놀 텐데 이렇게 막 흔들면서.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제 안철수 예. 전혀 전 정의당을 대표가 뽑아야 될 전략적 선택의 필요성이 있어. 특히 호남에서. 특히 호남에서는 네. 그 비례 의석을 어떻게 할 거냐. 자유한국당의 비례 의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의당을 선택하는 게 가성비가 높다라는 전략적 선택을 결국은 할 것이다.
라고 저는 예측하는 기대하고 바입니다. 형님 제가 지금 이 말 하실 기회 드리려고 그 말 질문한 거 아시죠? 난 전략적 한번 더. 선택이 민주당인 줄 알았어. 한번 더 꺼낼까요? 전략적 선택이 민주당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아니 근데 사실 제가 요것만 네.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우리 이준석 위원장이 얘기해 준 그 시점,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그 사실 민주당이 상당히 좀 열세였잖아요. 호남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다 전통적 이렇게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열세였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는가 저도 이제 좀 지인들 통해서 얘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이거 들어봤더니 제가 이제 들은 정보는 어떤 거였냐면 사실 호남 홀대론이 제일 컸던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역차별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에 계셨을 때부터 시작된 그렇지. 예전에 이제 그 대통령 비서실장 때부터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들이 감정이 좀 많이 쌓여서 지난 총선에는 오히려 오히려 민주당보다는 또 이제 새로운 바람 뭐 어쨌든 그런 것들이 생겨났던 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그 당시 이제 반문 정서 그렇죠. 그랬죠. 그래서 사실은요 총선이 한 일주일만 더 갔으면 아마 훨씬 더 많이 왜냐면 이 차이가 났을 그렇죠. 거다. 호남 쪽에서 쭉 이렇게 서해안을 타고 오는 게 여론조사 저도 쭉 봤는데 당내에서 예. 봤는데 뭐 하루가 다르게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음. 안산 지역이라든지 뭐 인천이라든지 호남 분 많이 계신 분들이 근데 저는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거다. 사실은 안철수 전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고 봐요. 제가 그리고 왜냐하면 바른미래당 아니면 갈 데가 없어요. 물론 바른미래당에 있거나 아니면 바른미래당 외곽에 있거나 예, 왜냐면 지금 거기에 비례대표 분들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뭐 셀프 제명해가지고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된다 해서 얼마나 세력이 모을지도 모르겠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좀 유시 있게 본 게 저도 이제 방송하면서 목소리라든지 그러니까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예. 목소리라든지 태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오셔가지고 그 공항에서 말을 하는데 보니까 하나도 안 바뀌시더라고. 밖에 뭔가 좀 단호하게 얘기하려는 게 너무 눈에 보여요. 그리고 말을 짧게 하고 그러니까 사실 자연스럽지 않고 평소에 말하게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이분이 연설할 때도 그렇고 어디 가서 토론할 때도 그렇고 뭔가 좀 부자연스러운데 그 부자연스러움이 또 남아 계시더라고 보니까 그런 연습 좀 왜냐하면 결국은 정치라는 거는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토론이라든지 연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아주 중요한 모든 국민들이 바라볼 때 연설할 때는 좀 자연스럽게 그리고 내용도 좀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딱딱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말도. 그게 그 어떻게 보면은 안철수 전 대표의 그 기본적인 이미지가 예전에는 이제 좀 학자적인 그런 이미지였다면 그 지난 이제 대선을 기점으로 이제 상당히 좀 센 목소리로 좀 많이 내시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약간 이런 게 이제 오히려 패러디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좀 그런 변화를 많이 시도를 했는데 거기는 이제 긍정과 부정 평가가 뭐 다 존재를 했었단 말이죠. 아니 저는 근데 이건 한번 지적하고 싶은 게 이제 예. 제가 이제 결국에는 그 윤리위에 해부됐던 발언이 안철수는 비읍시시다 이거잖아요 보면은. 근데 사실 그게 뭐 얘기하자면 안철수는 비읍시시라고 했던 게 아니라 안철수는 그렇게 하면 비읍시시 되는 거다라고 했거든요. 예. 그게 뭐였냐면은 그 안철수 대표가 언젠간 귀국해서 정치를 다시 할 것이다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래요. 얘기하면서 그 귀국했을 때 안철수 대표의 귀국 일성이 굉장히 정치적인 메시지였으면 좋겠다. 왜냐면 안철수 대표 지금까지 뭐 연설문이나 이런 걸 제가 읽어보면은 그 굉장히 공부를 잘한 탑 엘리트의 느낌이 묻어나요. 그렇죠. 뭐냐면은 미세먼지 난 해법을 가지고 있다. 미래로 가자 뭐 이런 거거든요 보면은. 근데 이게 사실 정치하면서 약간 내용이 떠요. 예. 소위 그냥 뜬다는 느낌이 드는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 했더니 뭐 안철수 대표가 만약 정치를 재개하려면은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자기 도와준 사람 중에서 안철수 대표를 떠난 사람도 있고 서운해하던 사람이 많았으니까 굉장히 자성하고 성찰적인 메시지로 죄송합니다가 앞에 서두에 가면은 굉장히 그건 국민들이 신선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왜냐하면 많은 그 정치인들이 귀국 기자회견이나 아니면 정치 재개 선언을 하면서 자기 자랑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근데 그 괴를 읽었었는데 저는 이번에 안철수 대표의 메시지는 굉장히 좀 낮추는 느낌이었다. 그렇죠. 일단은 가가지고 국민들이 뭐 기대해 주실 만큼 뭐로 성과를 못 내 죄송하다고 제가 이런 사실 얘기도 했잖아요. 아는 분들이랑 그 친한 안철수계 인사들이랑 제가 안철수 대표의 귀국 기자회견문에 4차 산업 그리고 미세먼지 그리고 무슨 뭐 혁신 이런 단어가 들어가느냐를 갖고 제가 내기를 해놨어요. 예. 근데 그 안철수계 분들은 할 것이다라고 그러고 제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안 한다 걸었는데 이번에 제가 이겼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 안철수계라고 하는 오히려 안 대표랑 더 가까운 분들도 안 대표가 그걸 포기할까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번에 백신 얘기는 빠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포기할 수 없는 정체성인데 그렇죠. 다만 이제 안철수 대표가 정치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할 것이냐 아니면 또 미래과학자처럼 나타나가지고 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 사람들 반신반의인데 이번에 그건 확실히 좀 탈바꿈한 게 있다. 그러면 일단 그 이 위원장이 보기에는 상당히 좀 정치적인 메시지였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시는 그렇죠. 거네요. 반성 성찰 이게 앞에 맨 앞에 메시지거든요. 전문을 읽어보면은. 그래서 저는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어떤 톤이나 아니면 매너나 이런 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1, 2주 이내로 이게 먹혀들 것이냐가 아마 큰 관건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죠. 봅니다. 사실은 이제 그 안철수 전 대표를 놓고 이제 세 가지 길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보수 대통합의 그 빅텐트에 들어가느냐인데 그건 일단 거의 뭐 본인이 노를 하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뭐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가는 걸 수도 있는데 뭐 돌아만 오면 손학규 대표가 정권을 준다 그랬으니까 지금 현재 손학규 대표 말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진짜. 이제 그것도 문제지만 줄 전권은 과연 있는가도 사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바른미래당으로 이제 돌아가서 명패 하나 있네 명패. 하는 게 당대표 있고 카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어쨌든 신당 창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세 분이 보시기에는 신당 창당 쪽으로 지금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는 안철수 대표가 예. 가장 지금 문제가 됐던 게 편승 정치, 안개 정치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가장 자기가 주가가 좋았을 때도 예. 독자 창당을 못했어요. 결국은 민주당으로 독자 창당하겠다고 하다가 민주당으로 들어갔거든요. 예, 예. 그 다음에 국민의당 할 때는 사실은 호남 박지원 그렇죠. 의원을 비롯한 호남에 편승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바른미래당 때도 독자적으로 뭘 한 게 아니라 결국은 이렇게 째지고 갈라지고 하다가 유승민 그렇죠. 유승민 의원하고 편승 정치를 했는데 예. 아니 형님 어떻게 그 삐딱하게 보십니까? 편승 정치를 하면서 정치지. 고초를 겪은 거지. 여튼 근데 이제 본인이 편승 정치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번에. 그러면 이제 독자 창당하겠다. 독자 창당하겠다. 라고 했는데 저는 쉽지 않다. 음. 결과적으로는 독자 창당의 길을 가다가 바른미래당이 가지고 있는 지금 딴 걸 떠나서 지금 국고보조금 쌓아둔 게 한 100억 되고 선거 네. 때 되면 한 50억 또 나올 거란 말이죠. 한 150억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바른미래당이. 근데 이거를 이 인프라를 놓치고 새로 독자 창당을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물리적으로 가능할까? 근데 사실 그 금액적인 부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좀 그러나 지금까지 돈은 경제적인 많지만, 부분을 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게 여러 번 입증이 지난번 됐어요. 선거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하도 돈을 안 쓴다는 얘기가 있어서 예. 당 만들 때 그 보증금을 내가 냈다라는 거를 아마 언론에 밝힐 정도로 왜냐면 돈을 안 쓴다는 프레임이 많아가지고 근데 저는 아마 지금 제적처럼 이분이 아마 기회는 잘 포착하신 것 같아요. 예. 일단 타이밍상으로는. 선거법 개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다당제가 열릴 가능성이 있고 예. 지금 뭐 한국당을 위시로 한 보수 야권 질의멸렬하고 또 제3지대에 있던 분들은 다 흩어져 있고 예. 그러니까 어쨌든 민주당 빼고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본인한테. 근데 이분이 또 저는 사실은 뭐 중도니 뭐 실용인 이런 얘기보다 가장 이제 뜨거운 감자가 이제 선거법하고 검찰 개혁했잖아요. 예.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봤는데 선거법에 대해서 진짜 정의당처럼 얘기했어요. 부족하다. 연동형이지만 좀 부족하다 이랬어요. 오. 하지만 뭐 시작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런 예, 얘기했고 예. 검찰 개혁에서도 원칙적인 찬성이다 이랬단 말이죠. 어. 그러면 굉장히 이제 한국당하고는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렇네요. 예, 서프레스 안에서도 어찌 보면 약간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창당이냐 이런 얘기는 있지만 당 만들기 지금 시간적으로 쉽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간에 바른미래당과 뭔가 플러스 알파를 해서 뭐 개조하든지 할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은가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요즘 방송하면서 그 안철수 대표를 까는 세력에 대해 가지고는 그 우주 방어를 하려고 합니다. 안철수 예. 대표를. 예. 그 전혀 제가 평생 기대하지 않은 역할인데 그렇죠. 예. 이 방송의 왜? 공정성을 위해 가지고 하자면은 민주당에서는 부정하고 싶겠지만은 그 귀국 기자회견문에 이미 다 들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국정 운영에 폭주를 저지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헌법을 그렇지. 수호하고 법이 지켜진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짜 민주주의의 등장과 권력의 사유를 막겠대요. 이거는 문재인 정부 별로 안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들으면 알 수 있겠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중간에 룸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 제1당과 제2당 사이에 예. 이번에 뭐 굉장히 극렬하게 그 부딪혔죠. 국민들도 부딪히고 각 그렇죠. 당들도 부딪혔는데 여야 갈등이 워낙 예. 극심했으니까. 극심했으니까 그 중간층이 룸이 열렸다라고 본 거죠. 거기에 이제 틈새가 생겼으니까 그 틈새에 다시 한번 그 틈새를 본인이 자기 정치적 자산으로 삼겠다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정말 정확한 지적이고 안철수 대표랑 정치하셨던 많은 분들도 저도 같은 당에 보면 느꼈던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정치 못해, 너네도 정치 못해.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이렇게 바꿉시다. 뭐 이런 거거든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를 부정하면서 정치를 회피하고 다른 영역으로 자꾸 이제 가시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진단은 옳은데 해법은 이상하다 뭐 이런 약간 느낌인 거거든요. 그 때문에 이번에 안 대표는 확실히 제가 정치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강화돼야 된다 얘기했던 것처럼 예. 이번에 거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 분명히 내야 될 거예요. 이번에 뭐 공수처라든지 사법개혁안도 그렇고 뭐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좀 생각이 바뀔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걸 명확하게 하지 않고 또 약간 미래과학자 같은 느낌 이렇게 그렇죠. 난다 그러면은 저는 또 약간 뜨는 느낌 이렇게 날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정치 현안들이 워낙 많아져 버렸잖아요. 예전과 좀 다른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정치 철학을 정치 지도자로서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지금 사실 밝혀야 될 시점이긴 한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안개 정치를 끝내야 된다는 예. 거예요. 그 편승 정치, 안개 정치를 여기까지 사실 어떻게 버텼는지 모를 정도로 오래 버텼는데 더 이상 버티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저는 예, 한 가지 더 듣고 말씀드리고 제가 싶은 현 건, 위원장님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정치는 정치인이 잘합니다. 근데 정치인이 아닌 것 같이 자꾸만 정치를 하려고 하니까 안철수 대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니도 틀려 너도 틀려 그러니까 미래로 갑시다. 이 지금 국민들이 1년 동안 굉장히 양쪽으로 갈라져서 굉장히 갈등이 심했단 말이에요. 이 네. 갈등 해결 과정에서 뭘 했냐고. 본인은 다 마라톤 뛰고 있었어요. 이렇게 국민들이 정치적인 갈등 상황에서 뭔가를 계속해서 본인들은 계속 선택을 강요받아 왔어요. 국민들은 어찌 예. 보면 이 국면에서 올바른 선택지를 내주지도 않다가 갑자기 공간이 열린다고 해서 자기가 쑥 들어오면서 제가 할게요. 이러면 누가 정치적 신뢰를 주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자산을 정치적 역량으로 변화시켜서 국민들에게 정치적 비전을 제시하는 것에 저는 지난 8년 9년간 실패해왔고 앞으로도 실패할 그러니까 것 저는 같아요. 이런 그 생각을 태도를 해요. 가지고 이게 있다면. 예를 들어 우리가 공수처법 같은데 보면은 분명히 이제 찬성의 민주당과 반대 그 자유한국당이 자유한국당. 있었고 뭐 예. 4+1도 있었지만은 그 중간에 그 안철수 대표 계라고 불리는 권은희 의원의 중재안 같은 것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권은희 중재안이 아니라 우리가 권은희 공수처법이 그렇지. 아니라 안철수 아니었으면은 굉장한 지금 시점에서의 영향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같은 그렇죠. 내용의 이름만 안철수 아니었으면은 예. 근데 본인이 이제 그 정치에서 벗어나 있으면서 회피하면서 그 찬스를 놓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갈등이 극심해질 때 양쪽을 부정하면서 나중에 뿅하고 나타나는 방식도 있지만은 갈등을 이용해가지고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는 그 방법론도 중도의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쪽 방법론을 안철수 대표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 현장에서 같이 동고동락하지 우주 방어를 않고. 하신다는 분이 왜 갑자기 그러니까 우주 방어 우주 방어 플러스 컨설팅. 아니, 그 갈등의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렇지. 그 갑자기 그냥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 마라톤 풀코스 4시간 이하로 뛴 게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하고 갈등을 해결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냐. 현 변호사님 그러니까 얘기도 좀 들어볼까요? 이분이 예. 이제 한 8년인가요? 9년 전에 정치에 처음 나올 땐 그게 말이 돼요. 그 전에는 정치 안 하던 분이니까 지금까지 정치는 잘못됐고 내가 어떻게 하게 이게 말이 되는데 이분은 사실은 그동안 8년 동안 정치를 해오신 분이에요. 그렇죠. 1년 4개월은 없었지만 그래도 현재 국민의당을 어쨌든 만들었고 바른미래당과 합당도 했었단 말이죠. 예. 그럼 지금 이제 야권 제3지대에서 이런 혼란 상황에 대해서 제가 보기 1차적인 책임이 있어요. 단순히 미안하다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나와서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정치는 다 맨날 쌈박질만 하고 좌우 난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만 얘기하면 이분은 남 얘기 같다. 남 얘기랑 완전 남 얘기인 거죠. 본인이 어쨌든 그럼 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겠다든지 아니면 사전에 이분들하고 얘기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황 벌어졌는데 죄송합니다. 하지만 뭐 너무 갈등이 심하고 뭐 지금 정치는 되게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얘기하면 너무 무책임하죠. 근데 그 또 나왔던 게 그 김경률 위원장, 예. 그 조국 전 장관을 상당히 좀 비판을 예. 했던 그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시죠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을 지금 뭐 내일 만난다 그랬던가요? 아니 뭐 네, 그 식당에서 서울 모처 식당에서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예. 저는 이 약속이 상당히 공개된 것도 사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기자들이 이제 사실 인재 영입의 수순이라든지 저 그런 느낌은 받잖아요. 연대 사실. 느낌이라고 받을 수밖에 없는 예. 것인데 뭐 여러 경로로 봤을 때 김경률 이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참여에 대해 가지고 뭐 고민을 아직까지 하진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참여를 안 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뭐 주변에 이제 가까웠다고 하는 분들이 여러 번 이제 이야기를 했겠죠. 그렇죠, 이번 국면에서. 그렇죠. 그런데 예. 아직까지 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안철수 대표 쪽에서 뭐 사전에 합의가 아주 명확하게 된 것이 아니라면은 이런 식사 일정까지 공개된다고 하면 상당히 불편한 느낌 받을 수 있다. 상대 입장에서는 너무 이렇게 오피셜한 자리가 돼버리니까. 그리고 사실.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재 영입이 만약에 진짜 의도라면은 예. 인재 영입은요 요즘 민주당이 하는 것처럼 발표 전날까지 조용히 하는 거예요. 극비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영입할 인재는 아닌데 그냥 오히려 그 사람의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떠보고 싶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막 흘리죠. 막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건 안 대표는 전혀 이걸
접선을 기획하진 않을 텐데 실무진에서 굉장히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이건 보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제가 그쪽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신장식 변호사님이랑 저랑 밥 먹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식사를 한번 합시다 했는데 이게 약간 대외적으로 너무 알려져서 정의당 뭐 신장식 뭐 변호사를 허일호 아나운서가 만난다 이런 식으로 이게 기사가 나가버린다고 생각을 하면 제 그러니까요. 입장에서는 정말 좀 부담스러울 것 같거든요. 부담스럽고 불쾌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안철수 대표가 김경률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만난 이유는 뻔하잖아요. 실은 김경률의 존재가 가지고 있는 김경률 회계사가 가지고 있는 소위 반조국의 예. 상징성을 본인이 그냥 갖다 쓰겠다는 거거든요. 음. 진지하게 같이 한번 정치를 해보자. 나의 노선은 이러하니 같이 한번 진지하게 정치를 해보자. 이런 게 아니게 느껴질 거예요. 김경률 회계사는. 그럴 그러니까, 확률이 높겠네요. 예. 또 자기 상징 자본을 그냥 밥 한 끼 먹으면서 김경률의 상징 자본을 갖다 쓰겠다. 근데 이게 한두 번 이런 게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안철수 대표와 그 무슨 고문이나 또는 안철수 대표의 멘토를 자임했던 분들 중에 지금 안철수 전 대표 주변에 누가 남아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안철수 대표에게 대해서 부정적 묘사할 때 일부 분들이 쓰는 표현이 간을 본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요 아다르고 어다른 게 그게 사실 모호성의 표현이거든요. 의사표시를 잘 안 한다 이런 것인데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좀 모호성들을 많이 보여줘야 됐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중도에 넓은 땅이 열린 건 다 우리가 알잖아요. 보면은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 가지고 궁금증을 좀 자아내게 하는 과정도 필요했을 텐데 지금 보면 너무 이제 온 당일날 이후에 첫날 일정은 어디 그다음에 그렇죠. 또 누구 만나러 간다 이렇게 방향성이 노출돼 버렸어요. 이제 보면은 저는 그래서 아마 그 김경률 위원장을 만난다는 것은 아마 뭐 공정 담론이나 이런 것을 좀 꺼내려는 의도인 그런 것 거죠.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견저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광주 갖고. 호남에 기반을 한 공정을 모토로 한 정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 정당 같은 걸 하겠다. 본인이 출마 안 한다고 했으니까 이 전략 노출 끝 세 가지 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손학규 대표 측에서 만나자고 찾아와서 예. 뭐 만나길 기다리지 않을까. 제가 근데 사실은 멀리 여행 갔다 오면 보통 갔다 온 사람이 찾아가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보통 그렇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럼 뭐 저렇으면 이 지금 뭐 김경률 회계사 만날 수 있죠. 예. 근데 그건 뭐 내일 만나도 되고 모레 만나도 되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아마 손학규 대표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할까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뭐그 당에 있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어쨌든 공항에도 나왔고 지금 5.18에 따라갔으면 예. 저는 뭐 그 관계 없이 내일 만납시다. 손학규 대표 만나서 어쨌든 뭐 나는 이런 생각입니다. 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얘기를 듣고 예. 그럼 당 생각 없으면 내가 하겠습니다. 뭐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게 맞잖아요. 좀 간단한 건데 왜 그걸 안 할까요? 참 저는 궁금해요. 그리고 굳이 말하면 이런 생각도 해요. 보면은 예를 들어 안철수 대표가 지금 이제 본인이 연대할 수 있는 큰 덩어리 예. 예를 들어 뭐 그나마 이제 손학규 대표라든지 그렇죠. 일단 그쪽이 제일 베이스가 아니면 뭐 있으니까. 조금 더 상상력 자극해서 뭐 유승민 대표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또 뭐 자기 안철수계 의원들이라든지 예. 이런 분들 중에 그러니까 그저께 안철수 대표 힘은 무엇이었냐면요. 그 사람들 공항에 오게 할 수 있었어요. 기획을 했으면은. 예. 그거 굉장히 임팩트 컸을 거예요. 예. 그런데 떠나 있었지만 아직까지 힘이 있다는 걸 보여줄 수 그렇죠. 있는. 지금은 안철수 대표를 만나가지고 힘을 합치고 싶은 세력이 꽤 있을 겁니다. 그거는 그렇죠. 예를 들어 그것이 제 생각에는 뭐 보수 진영 인사라 하더라도 예. 뭐 그 사람의 권위도 세워지고 본인도 같이 세워지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약간 기획이 좀 끝내지 못했다는 거고 아까 말했듯이 결국은 새로운 정치를 이제 또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마트에 가서 보니까 사온 게 배추하고 뭐 그 고춧가루하고 뭐 젓갈이네 그러면 무조건 김치를 만들겠구나 확신이 있잖아요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그 재료가 세 가지가 너무 많이 노출됐다. 호남 기반의 뭐 공정 키워드로 하는 비례대표 정당. 이런 느낌. 비례대표 정당. 예. 자 일단은 뭐 다음 주가 이제 벌써 이번 주가 설 연휴인데 아마도 그러니까 지금 또 재밌는 이슈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그 일단은 이제 유승민 대표하고 유승민 의원하고 네. 이제 황교안 대표가 설 전에 만난다고 했는데 보느냐 안 보느냐 이것도 좀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만난다고 발표가 났으면 안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안 만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게 잘 보세요. 유승민 의원이 예. 처음에 황교안 대표 측에서 전화 통화를 다른 일로 한번 했던 거 그냥 통상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전화 깠어. 통화가 노출되는 걸 보면서 그때 채널이 사실 단절이 됐어요. 아하. 그러니까 아니 그 더 심한 얘기를 앞으로 해야 될 텐데 서로 더 내밀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냥 전화 왔다는 걸 까버리면 어떡하냐. 그러면 그 심한 내용이라는 것도 쉽게 노출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랬던 건데 신뢰 이번에 문제가 좀 생기죠. 식사나 아니면 이렇게 따로 사적으로 만나는 것 같은 것도 이렇게 노출이 됐으면은 안 만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러니까 뭐 설 전에 안철수, 손학규 미팅, 그렇죠. 황교안, 유승민 미팅. 어느 커플이 먼저 만나는지 예.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 둘 다 안 이제 만날 것 같다. 두 설 커플도 안 만날 연휴 것 같다는 관계로 느낌. 저희가 지금 화요일에 녹화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 일주일 동안 또 세 분 또 바쁘게 움직이시겠지만 명절 잘 보내시고요. 제가 여기서 갑자기 보수의 유권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예예. 네, 비례대표는 신장식. 네, 한 번 더. 자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리 짱이다. 예.